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유령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창문, 닫힌 대문. 이곳은 한때 누군가의 꿈이었거든요. 모두가 아파트를 벗어나 자유를 찾겠다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마을이 아니라 조용한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타운하우스, 이 단어만 들어도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접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타운하우스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억, 30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퍼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운하우스 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한 게 전원주택의 프라이버시와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광고 속 풍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 넓은 테라스, 가족끼리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경기도 양평의 김 사장, 당시 55세였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파트 값은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시골 단독주택은 관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본 게 양평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였죠. 분양가 8억 원. 서울 아파트 반값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생각했어요. 이거다. 은퇴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 옆에 위치한 단지, 산이 둘러싸고 있는 풍경. 분양 상담사는 말했죠.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서울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김 사장은 계약금을 냈습니다. 8억 원 중 2억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은 2022년 말에 치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일시적 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곧 오르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금리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0%까지 단숨에 끌어올렸거든요. 대출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김 사장뿐만 아니었어요. 전국의 타운하우스 분양 현장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박 부장, 52세. 강원도 춘천의 이대리, 48세. 이들도 모두 같은 꿈을 꿨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마주한 건 악몽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필 타운하우스였을까요? 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 아니라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수요층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타운하우스는 애매한 상품이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요. 직장 다니려면 차로 최소 30분은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 학교도 멀어요. 학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60 넘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계단 오르내리기, 넓은 집 청소하기, 겨울에 보일러 관리하기.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병원이 멀어요.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은퇴를 앞둔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경제적 여유가 있고 차를 운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도 안 돼요. 두 번째 진실은 입지가 치명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외곽에 지어집니다. 땅값이 싸니까요.
그런데 외곽이라는 건 곧 생활 인프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트 가려면 차로 10분, 병원 가려면 20분,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모두 멀어요. 대중교통은 버스가 하루에 서너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겨울에 눈 오면 이틀씩 고립되기도 해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주말에 놀러 오는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달라요. 매일매일이 불편의 연속이거든요. 우유 하나 사러 가는 것도, 택배 받는 것도 모든 게 번거로워집니다. 세 번째 진실은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에요. 도로, 가로등, 조경, 경비, 청소. 이 모든 걸 주민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입주율이에요. 100가구 단지를 만들었는데 50가구만 입주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50가구가 100가구 몫을 나눠내야 합니다. 한 집당 관리비가 2배로 뛰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총 80가구 규모였어요. 처음 계획은 한 가구당 관리비 15만 원. 그런데 입주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관리비가 35만 원으로 뛰었어요. 주민들은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관리비는 못 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리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경비가 없어지고 청소 횟수가 줄고 조경 관리가 안 되고 단지가 점점 황폐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안 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관리비는 더 오르고 주민은 더 떠나고 단지는 더 황폐해지고 결국 유령 단지가 되어버려요. 네 번째 진실은 시행사 구조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타운하우스는 보통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짓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1단지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시행사는 더 이상 짓지 않아요. 당연하죠. 팔리지도 않는 집을 왜 계속 짓겠습니까? 그럼 1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완성 단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은 안 지어집니다. 상가는 안 들어옵니다. 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모두 계획으로만 남아요. 주민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떠나고 싶어 합니다. 충북 제천의 한 타운하우스가 그랬어요. 총 400가구 계획이었는데 1단지 100가구만 지어졌습니다. 분양이 안 되자 시행사가 사라졌어요. 그대로 공사가 중단됐죠. 1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은 온통 공사장이에요. 먼지는 날리고 소음은 심하고 밤에는 어둡고 무서워요. 집값은 분양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 폭락의 속도였습니다. 아파트도 떨어졌지만 타운하우스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경기도 양평의 김 사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억 원에 계약했던 그 집, 2023년 초 호가가 6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김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죠. 곧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2023년 중반 같은 평수가 5억 원에 나왔어요. 2023년 말에는 4억 원.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24년에는 3억 원에도 안 팔렸습니다. 급매로 내놓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왜일까요? 사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타운하우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본질이 다르거든요.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죠. 그래서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요. 타운하우스는 다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도 불편한 건 똑같거든요. 교통, 생활 인프라, 관리비 문제. 이건 가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가격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예요. 마치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전국 타운하우스 단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떨어진 가격이 회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분양가를 회복 못해요. 오히려 더 떨어지거든요. 강원도 홍천의 한 단지는 2015년에 분양가 6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일까요? 2억 5천만 원.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나마 이것도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거든요. 낡아도 그대로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낡고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학군도 없어요. 역세권도 아니에요. 주변 개발 호재도 없습니다. 가격을 올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를수록 낡은 시골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출 문제예요. 타운하우스 매수자 대부분이 대출을 받았거든요. 김 사장도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2%일 때 받은 대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4.5% 넘어요.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이자가 2배 넘게 뛴 겁니다. 월 이자만 얼마일까요? 한 달에 60만 원 넘게 나갑니다. 1년이면 800만 원. 그런데 집값은 반토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8억 원에 산 집을 4억 원에 팔면 4억 원 손해예요. 게다가 대출 2억 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2억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자니 이자가 무섭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이걸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타운하우스 하우스푸어가 급증하고 있어요. 집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나이 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죠. 다시 돈 벌기도 어려운 나이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집을 포기했어요. 경매로 넘어갔죠. 어떤 분은 자식들한테 손 벌렸습니다. 어떤 분은 노후 자금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타운하우스를 샀을까요? 속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타이밍이었어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거든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생각. 이게 판단을 흐렸어요.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분양 광고는 장점만 보여줬어요. 아름다운 풍경, 넓은 평수, 합리적인 가격. 하지만 단점은 숨겼죠. 교통 불편, 관리비 폭탄, 낮은 입주율. 세 번째는 감성적 판단이었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 이건 로망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꿈꿔온 삶이에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로망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지금 타운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팔면 손해가 얼마인지, 계속 갖고 있으면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보세요. 둘째, 손절도 선택지입니다. 손해가 크다고 무조건 버티면 안 돼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비용을 줄이십시오. 관리비, 유지비, 대출 이자.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해요. 태양광 설치, 단열 개선, 대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넷째, 절대 추가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타운하우스를 사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답은 명확합니다. 사지 마십시오. 정말 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시다면 전세나 월세로 먼저 살아보세요. 최소 1년,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합니다. 겨울에 눈 오면 어떤지, 여름에 벌레는 얼마나 많은지, 장 보러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사세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타운하우스는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소비재예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필연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품이었거든요. 좁은 수요층, 약한 입지, 관리비 폭탄, 시행사 리스크, 가격 회복 불가능. 이 모든 게 겹쳤어요. 그래서 폭락이 아니라 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잘못 고르면 노후가 흔들려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싸다고 사지 마십시오. 살 수 있는 집과 오를 집은 다릅니다. 감성이 아니라 현실로 판단하십시오. 조용한 전원 생활이 아니라 조용한 후회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